아가씨, 나 지금 1시간 기다렸는데 왜 내 차례는 안 오지? 할아버지, 몇 번을 말씀드려요? 1,000원도 못 맡길 것처럼 그러고 오셔서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아님 다른 은행 가보세요. 다른 고객님들 해드려야 하거든요. 나 여기까지 30분을 걸어왔는데. 아니,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청원경찰 부를까요? 아니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삼이라고 합니다. 올해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걷는 게 일상입니다. 오늘도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 은행에 중요한 일을 보러 30분을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손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꼭 가야만 하는 일이 있었기에 참고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리고 그런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드리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반전 가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처럼 낡은 점퍼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직원들은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먼저 응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동료들과 보며 깔깔거리더군요. 저 할아버지 치매 아닐까요? 하루 종일 여기 계시는 걸 보니. 설마 통장에 돈이라도 있으신가? 에이, 1,000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속삭임이 제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은 아마 제가 왜 그토록 은행에 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려니 아직도 가슴이 메어옵니다. 제가 은행에서 겪은 일은 단순한 불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치명적인 모욕이었죠. 창구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는데 이소라 대리라는 여직원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언니 이거 봐봐. 완전 노숙자 스타일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입은 낡은 점퍼, 다른 운동화가 그들 눈에는 그토록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게 사진 찍어도 우리 은행 역대급이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진 좀 찍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이소라 대리는 오히려 저를 더 멸시하듯 말했습니다. 네? 무슨 사진요? 할아버지 진짜 치매신가? 치매 환자 취급을 하고 1,000원도 예금하지 못할 거라며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러다가 민원 들어오겠다. 빨리 보내. 할아버지, 이제 가보세요. 다음에 오시든가. 그들은 제 통장을 확인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 속에는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 전에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수십억대 자산가인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이죠. 여보,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50년 전 제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암 투병 끝에 먼저 떠난 아내는 초등학생인 첫째 아들과 3살 배기 둘째 딸을 제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 두 생명을 혼자서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곧 올 거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새벽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섰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이 전부였죠. 하지만 아이들의 끼니를 챙기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노가다꾼 맞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쯧쯧. 저러니까 평생 그 자리에 머무는 거야. 주위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말들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아빠, 나 이제 학교 안 갈래.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못 다니는데. 아니야. 우리 딸, 아빠가 꼭 보내줄게.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4시면 현장으로 향했죠. 현장에서는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제가 일하고 온 뒤에도 책을 보고 있었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행복한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현장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죠. 저기 또 노가다꾼 왔다. 저 양반 꼴 좀 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현장의 쓰레기를 치우고 공구들을 정리했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멸시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아저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아,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하는데. 현장 직원들은 저를 마치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이봐요, 종삼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설사 고위 간부님이었죠. 평소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종삼 씨가 매일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력을 알아봐 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봐요, 종삼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경기도에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간부님은 매일 저에게 사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결심을 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준 성실함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고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공하게 된다면 저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그 땅에 투자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다녔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저를 거절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담보도 없으시고 일용직이신데 이런 대출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은행에서 기적처럼 대출이 승인되었죠. 종삼 씨, 평생 연체 한 번 없으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성실함을 믿고 대출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간신히 받은 대출금으로 경기도의 작은 땅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미쳤나? 그 돈으로 그런데 땅을 사다니. 야, 그 형님 노가다 하다가 돈 다 날리겠어. 하지만 저는 건설사 고위 간부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듯이 저는 그분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이라고.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고 땅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는 제가 산 가격의 2배가 되었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5배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투자를 제안해 주신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땅은 제가 처음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된 것이죠. 제가 평생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퇴직하신 그분을 찾아뵈려고 연락드렸지만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좋은 선물을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종삼 씨, 부자가 되었다고 지금의 마음가짐을 잃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남을 위해 베풀면서 사세요.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낡은 점퍼, 다른 운동화.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행동을 보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은행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은행과 거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의 액수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못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던 직원들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차분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 50억 가량 전부 인출하고 거래를 끊고 싶네요. 순간 은행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네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바로 도와드릴 테니 거래 중단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제서야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절 무시하던 이소라 대리는 진땀을 흘리며 손을 비비고 왔고, 다른 직원들은 허둥지둥 달려와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은행 지점장이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난 것이 아니듯 돈이 없다고 해서 못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모욕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겉모습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소라 대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그녀를 보니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런데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소라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매주 토요일 제가 후원하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무료급식소는 땅을 매각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일할 때 자주 들렀던 곳이었죠. 그때는 무료로 제공되는 국밥 한 그릇이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땅 매각 후 찾아갔던 급식소의 박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이들 둘을 키우며 고생하던 시절부터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이 급식소를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급식소 지원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매주 들러 어르신들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제 제안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이던 이소라 대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이소라 대리와 약속을 하고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훈을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만 카스테라를 파는 작은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미소를 가진 청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갓 구운 카스테라가 있어요. 그의 미소는 참 순수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저를 보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노숙자나 거지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아버지, 이거 서비스예요. 오늘 특별히 잘 나온 것 같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청년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은행에서 겪은 불쾌한 기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청년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소라 대리에게 봉사활동을 제안한 것처럼 이 청년의 따뜻한 마음도 꼭 기억하고 보답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카스테라 가게에서 마주한 청년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청년은 제가 우산도 없이 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우산 가져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친절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흔치 않은 모습이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안 돼요.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음에 찾아뵐 때 가지러 갈게요. 청년은 제 손에 우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마치 20년 전 저를 믿어주었던 건설사 고위 간부님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오실 때는 비 안 오는 날 오세요. 따뜻한 차도 대접해드릴게요. 이 청년의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의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이 땅을 바라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청년의 순수한 친절함처럼 진심 어린 마음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카스테라 가게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이고, 그 청년 참 착해요. 매일 아침 갖고 온 빵을 가져다 주는데. 복지관 관장님과 지인이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매일 아침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에 직접 구운 빵을 기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카스테라 새로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우연히 들른 복지관에서 청년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께 빵을 나눠드리고 있었죠. 청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가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가게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 힘들다고 했죠. 그래도 제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청년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네. 무슨 제안이신데요? 저는 청년에게 제 건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대료는 현재의 반만 받겠다. 그중 또 절반은 기부 활동에 쓰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청년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는 작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자가 된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선한 영향력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기부처였던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종삼 씨,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관 관장님은 제가 10억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놀란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이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만 돕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은행의 이소라 대리가 생각났습니다. 대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이소라 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또 다른 요구를 할까봐 걱정되었나 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재능기부 강사를 해주면 어떨까요? 노후 자금 관리, 이소라 씨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이소라의 얼굴에 서서히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은행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어르신들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눈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소라 대리는 열정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료를 만들고 쉬운 설명을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지관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통장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은퇴 후 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소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청년의 선한 영향력이 저를 변화시켰고, 제 작은 실천이 이소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카스테라 가게가 있는 건물 2층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런 좋은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드신다고요? 카스테라 가게 청년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한 거야.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을 생각했는데 인근 고등학생들과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동생들 공부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저희가 받은 도움을 이제 저희가 나눠주고 싶어요. 그렇게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도서관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책상마다 선생님이 된 청년들과 초등학생들이 앉아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처음에는 공부를 가르치러 왔던 청년들이 점차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꿈도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된 것이죠. 봉사활동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특별 수업에서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특기를 살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학생은 미술을,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악기를 가르쳐 주었죠. 한 달에 한 번은 책 읽어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동화책부터 위인전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카스테라 가게 청년은 간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이소라 대리는 주말마다 와서 경제 교육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서관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닌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나눔의 가치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자리를 잡아가던 즈음,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옆 공간을 무료급식소로 만들기로 한 거죠. 이름하여 나눔 식당입니다. 종삼 씨, 이런 번화가에 무료급식소를요? 네, 이곳이라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눔 식당이라는 따뜻한 이름을 붙이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은 안 구하나요? 첫 번째로 찾아오신 분은 은퇴하신 김영호 씨였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물론이죠. 선생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은퇴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 출신, 학교 급식 조리사 출신, 식당 운영하셨던 분들.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죠. 우리가 아직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니? 그래. 이제는 우리가 받은 걸 나눌 차례야. 은퇴 후 우울해하시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단순히 밥을 짓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나눔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며 손주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눔 식당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닌 세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일하는 보람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따뜻한 밥과 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나눔 식당의 주방에서는 매일 아침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71세의 서경숙 할머니가 40년간의 학교, 급식 경력을 살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서경숙 할머니는 은퇴 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해오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허전했다고 하셨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나눔 식당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던 그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저 매주 경제 강의 재능 기부하고 있는 이소라라고 하는데요. 토요일마다 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행원 이소라 대리가 토요일마다 봉사를 오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진심 어린 모습에 곧 마음을 여셨죠. 아가씨, 여기 야채 썰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서경숙 할머니와 이소라 대리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라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소라는 할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국을 끓이면 소라가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시간 속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이 싹 텄습니다. 서경숙 할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나눔 식당에서 일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성된 것 같다고.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소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을 대할 때도 더 이상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숙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요리법만이 아닌 삶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나눔 식당은 이제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경숙 할머니처럼, 소라처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스테라 가게 청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게 한켠에 작은 제빵 학원을 열고 싶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 무슨 생각인데?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무료 제빵 교실을 열고 싶어요.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좁지 않을까? 괜찮아요. 적은 인원이라도 시작하고 싶어요. 청년의 열정 덕분에 무료 제빵 학원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청년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기로 한 것이죠. 첫 수업에서 청년들이 만든 빵은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 식당의 서경숙 할머니도 이 청년들을 응원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간식으로 떡을 가져다 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셨죠. 할머니, 저희가 만든 첫 빵인데 드셔보세요. 청년들이 만든 첫 성공작을 맛본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처음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빵 기술을 배운 청년들은 하나 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말마다 돌아와 새로운 청년들을 가르쳤죠. 이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고,
그들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반드시 다른 이에게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작은 카스테라 가게에서 시작된 나눔의 씨앗은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정적인 노후관리 교육, 나눔 식당, 무료 제빵 프로그램 등 우리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은 전국의 많은 복지기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삼 씨, 우리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전국 각지의 복지관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야 해요. 특히 소라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소라의 강의를 들은 한 수강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강사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은퇴한 요리사들은 나눔 식당의 레시피를 공유했고, 제빵사들은 청년 교육 노하우를 나눴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어촌 지역에서는 은퇴한 어부들이 해산물 요리를 가르쳤고, 농촌에서는 텃밭 가꾸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라는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무 교육이 아닌 삶의 가치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녀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의 가치, 그리고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시작은 전국 각지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소라가 변화의 중심에 섰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손님에게도 같은 친절함으로 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라 씨 덕분에 우리 은행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종삼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20년 전 건설사 고위 간부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겸손을 유지하고 베풀며 살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소라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낡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건설사 고위 간부님의 가르침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나눔의 정신이 은행 직원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눔 식당은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종삼 씨, 정말 전국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관 관장님이 놀란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40년 전 제가 일용직으로 일할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매일 새벽 가장 일찍 현장에 나가 가장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겠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주변의 시선은 달랐지만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결국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정말 힘드셨죠? 어느 날 소라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은행에서 받은 멸시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제가 할 일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에 대한 복수가 아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전국의 나눔 식당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닌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재능을 살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 귓가에는 40년 전 현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울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나눔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죠. 저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가 자리에 앉자 서경숙 할머니가 따뜻한 국과 반찬을 내오셨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취업 준비생인데 몇 달째 면접만 보다가 천천히 드세요. 여기 반찬 더 가져다 드릴게요. 알고 보니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해 힘들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은 면접을 위해 대여한 것이었죠.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참 많죠. 소라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했네요. 저는 이 청년을 우리 제빵 교실에 초대했습니다. 비록 그의 전공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나눔 식당 옆 카스테라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저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나눔 식당을 찾는 모든 분들이 특별합니다. 정장을 입은 취준생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그들 모두의 이야기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날갯짓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바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나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곳이 종삼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나눔 식당인가요? 그렇단다. 무슨 일로 왔니? 저는 20년 전 할아버지께서 후원해 주신 장학생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한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고, 자신도 매달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눔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제가 그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참 고맙구나. 너처럼 받은 걸 나누는 사람이 있어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이 청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빵 교실에서 기술을 배운 청년들, 노후 설계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 나눔 식당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은퇴자들. 종삼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다니. 소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큰 바람이 된 건 모두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이지. 돈의 액수로 따지자면 제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모든 분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것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시작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나눔의 기쁨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은행에서 그렇게 무례했던 것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라가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저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잖니. 그래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게 그게 부끄럽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넌 이미 많이 성장했어.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종삼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카스테라 가게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누는 것이 결국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 도시 곳곳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나눔 식당에서는 따뜻한 밥을 나누고, 제빵 교실에서는 기술과 희망을 나누고, 도서관에서는 지식과 꿈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시간일 수도,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그때나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지금이나 제 마음속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받은 것을 나누며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8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나눔의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이종삼 어르신의 이야기가 감명 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